이렇게 해서 로마의 공화정의 초기 시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공화정의 창시자라고 불릴만 했던 브루투스가 죽은 이후에 자칫 흔들릴 수 있었던 불안했던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바로 였습니다. 집정관을 4번씩이나 재임하면서 어려운 위기가 있던 시기에는 늘 그가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 정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을 진정으로 실현한 인물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공화정의 첫 시작, 공화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로마는 총 3번의 체제 변화를 거치게 되는 천년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초기 형태가 바로 로마 왕정이고, 두 번째 형태가 바로 지금 진행 중인 로마 공화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한 명에게만 집중되었던 종신제인 왕정과는 달리 공화정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지도자를 매년 2명씩 선출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지도자 자리를 집정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의 공화정을 시작하고 창시했던 브루투스는 로마 왕정 시대의 최후의 왕이었던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와의 최후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브루투스의 죽음으로 자칫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이 로마 공화정의 앞날은 누가 이끌어가게 될까요? 로마 공화정의 초기 시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한 인물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왕정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만한 타르퀴니우스가 자신의 왕위를 되찾고자 쳐들어왔던 그 치열한 전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공화정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중심이었던 브루투스는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자, 아무래도 공화정의 창시자였던 브루투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공화정은 사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는 의심 같은 것들이 잘 피어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집정관이었던 발레리우스를 향한 눈초리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발레리우스가 왕위를 노린다는 그런 소문과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집정관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브루투스가 죽음으로써 공석이 됐잖아요. 근데 그 공석을 그대로 둔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발레리우스는 당연히 전쟁도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전후 처리 등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발레리우스가 집정관을 일부러 뽑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집정관 자리가 버젓이 하나 비어있는데 왜 꿈을 대는 거지? 혼자 왕이 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저택을 문제 삼은 것이었는데요. 먼저 발레리우스는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상당히 유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저택을 포로 로마노가 한눈에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언덕에 짓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서울시 야경이 한눈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한강이 정말 잘 보이는 그런 조망도 좋고 굉장히 명당 자리에 값비싼 자리,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죠. 지 혼자 비싼 땅에 비싼 집 짓고 포로로만으로 내려보겠다는 건가? 이거 뭐 혼자 왕노릇 하겠다는 이야기구만. 이렇게 시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발레리우스는 놀라서 재빨리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당장 선거일을 잡아서 새로운 집정관을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언덕 위에 짓고 있던 자신의 저택을 망치를 가져와서 빡! 하고 부숴버리게 됩니다. 상당히 화끈하죠. 허허. 그리고 자신이 저택을 지으려고 했던 그 명당 자리에는 시민들을 위한 신전을 짓게 하고, 자신의 진짜 집은 값싼 땅에 소박하게 작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른 행동이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심은 어느 정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공화정 초기였기 때문에 민심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발레리우스는 이런 민심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발레리우스는 국고를 관리하는 재정관을 따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왕정 시대에는 국고를 왕이 직접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고 권력자가 이 국고를 자기 맘대로 주무르게 된다면 당연히 국고의 관리가 꽤나 불투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발레리우스는 이렇게 일종의 재무부 같은 따로 국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정 운영, 나라 돈을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해지고 객관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도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마음이 안심이 될 것이고 그런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생겨나겠죠. 그리고 발레리우스는 두 번째로 시민들에게 억울한 일을 항소할 수 있게 항소권을 강화시킵니다.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했을 때 재판부로 막 달려가서 법관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억울한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시켜 준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왕위를 탐하거나 노리는 자에게 이유 불문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법을 제출했습니다. 공화정 초기가 굉장히 그 왕위에 민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심도 하게 되고 이런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법안이 당장은 굉장히 환호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음모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왕위를 노린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는 정말 그 법을 딱 시행을 해도 괜찮겠지만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나중에는 좀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심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이 발레리우스는 결국 민중들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발레리우스를 그냥 발레리우스라고 부르지 않고 푸블리콜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푸블리콜라라는 뜻은 평민의 친구 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 이런 뜻으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레리우스는 푸블리콜라로 별칭을 붙이게 되면서 상당히 로마 시민들에게 인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민심을 얻게 된 평민의 친구 푸블리콜라는 여전히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가 공화정 체제로 바뀐 이후에 국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로마는 건국 이후부터 6대 왕까지 정말 차근차근 견실하게 발전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6명의 왕들이 정말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견실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왕정이 지도자 한 명의 권력이 집중되는데 그때 왕들이 다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봤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7대 왕이었던 거만한 타르퀴니우스 같은 경우는 악행을 일삼았고 독재를 하였죠. 나라를 자기 맘대로 휘두르게 되면서 로마라는 나라의 성장세도 어느 정도 꺾이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나 로마는 공화정을 진행하는 이 시기에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로마의 국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술력의 감소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도의 기술력을 당시에는 선진 민족이었던 에트루리아인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만한 타르퀴니우스가 어느 민족 출신이었죠? 그렇죠, 바로 에트루리아 계열의 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에트루리아인들이 타르퀴니우스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만한 타르퀴니우스가 쫓겨나면서 야, 안 되겠다, 에트루리아인들 다 나와, 로마에서 적을 두지 말고 우리 다 떠나자, 이렇게 에트루리아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로마 내에 있던 에트루리아 세력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고도의 기술력도 같이 유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라틴 동맹의 약화입니다. 이 라틴 동맹이라는 개념은 전에도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로마를 중심으로 주변 부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적이 쳐들어오거나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같이 동맹을 해서 필요할 때는 함께 뭉쳐서 방어를 하고 전투를 하고 서로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 바로 라틴 동맹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라틴 동맹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 맹주가 로마의 지도자인 왕이었겠죠. 하지만 이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위도 있고 또 종신직이었으니까 오랫동안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틴 동맹에서도 로마 왕이 총사령관이 되면은 어느 정도 권위가 섰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지도자가 2명이 됐을 뿐더러 매년 바뀌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 동맹 입장에서도 아니 총사령관이 작년에는 이 사람이었는데 또 올해는 저 사람이야. 그리고 또 2명이 또 뭐 서로 의견이 달라.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라틴 동맹의 동맹국들도 총사령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라틴 동맹에서의 로마의 입지라든지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에트루리아인들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첫 번째 이유와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거만한 타르퀴니우스가 에트루리아 계열의 도시로 도망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는 그 에트루리아 도시에 가서 또 호소를 하게 되겠죠. 저는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저 작고 미개한 나라 로마를 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에트루리아 계열 도시에게 자꾸 로마를 적국으로 만들고 자기가 왕위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북쪽에 있던 이 중북부 지방, 토스카나 지방에 주로 위치하고 있던 에트루리아 계열의 도시들이 로마의 완벽한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화정 초기 시기에 로마는 안과 밖에서 내우 외환을 겪으면서 상당히 국력이 후퇴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의 지도자 평민의 친구 푸블리콜라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먼저 푸블리콜라는 당시에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화폐와 다름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소금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의도와 마찬가지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별로 좋지 않았다
심하다고 해요. 상인들이 소금값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올라버리니까 무역을 더더욱 하지 못하게 됐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라 이게 아닌데? 푸블리콜라는 이 상황에서 또 재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경제가 크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푸블리콜라는 무역에 대한 관세와 간접세 이런 것들을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의 상인들이 무역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식의 경제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에트루리아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기술력도 빠져나갔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도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이 푸블리콜라는 에트루리아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로마 주변의 민족인 라틴족이라든지 사비니족 이런 여러 부족들이 더더욱 적극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이주했던 가문 중에 가장 유명한 가문이 클라우디우스란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이 당시 푸블리콜라의 공화정식에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클라우디우스라는 가문은 훗날 로마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는 가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블리콜라가 열심히 로마 공화정을 재건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한 명의 인물이 로마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지겹겠지만 아까도 나왔던 로마의 마지막 왕,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입니다. 참 이 사람 끈질기네요. 1차 침공에서 브루투스의 장렬한 최후와 함께 침공을 실패했던 타르퀴니우스는 반드시 로마를 점령하고 왕위에 다시 오르리라 라며 에트루리아 도시인 클루시움을 찾아가게 됩니다. 클루시움이라는 도시에는 훌륭한 왕이자 전투에도 능한 명장으로 알려진 포르센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는 이 포르센나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왕 포르센나여,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로마를 복속시키고 다시 왕위에 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는 명군이자 명장으로 알려진 포르센나 왕과 함께 로마로 2차 침공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르센나는 명장답게 역시나 이 클루시움이라는 도시에서 단숨에 로마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빠른 진군으로 로마의 서쪽에 흐르는 테베레강까지 바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에서도 이런 침공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로마의 서쪽에 있는 테베레강을 흐르는 바깥에 있는 자니콜로라는 8번째 언덕, 이 8번째 언덕을 요새화합니다. 왜냐면 이 포르센나 군이 자니콜로를 파괴하고 테베레강을 건너면 바로 로마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시나 클루시움의 포르센나 왕의 군대는 강했습니다. 자니콜로 요새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먼저 포르센나 왕이 승기를 잡게 되고 자니콜로 요새는 파괴가 되게 되죠. 하지만 로마군도 굉장히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자니콜로의 요새는 부서졌지만 포르센나 군들이 테베레강을 건너지 못하게 다리를 파괴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끊어짐으로써 당장 이 테베레강을 건너서 단숨에 로마로 진격이 어려워진 포르센나 왕도 또 다른 계책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시 전체를 에워싸는 포위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르센나 군에게 에워싸여서 포위를 당한 로마는 점점 식량이 바닥나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꼼짝없이 모두가 굶어 죽을 지경이었죠. 푸블리콜라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포위망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전투를 치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잘한 국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막 승리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포르센나 왕의 포위를 뚫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근심이 깊어하고 있던 시기에 한 청년이 이 두 명의 집정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무티우스. 내가 홀로 적진에 침투하여 포르센나 왕을 죽이고야 말겠소. 무티우스는 집정관 앞에서 맹세를 하고 홀로 단검을 품은 채 적진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당시 무티우스는 굉장히 젊은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테베레강을 몰래 헤엄쳐서 건너게 된 무티우스는 포르센나 왕의 진지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본진까지 침투에 성공을 하게 된 무티우스였지만 사실 포르센나 왕의 얼굴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왕이지? 포르센나는 어디 있는 거지? 몰래 진지를 살펴보고 있던 무티우스의 눈에 한 명의 화려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 병사들에게 직접 급료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가장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급료를 나눠주는군. 저 사람이 틀림없이 포르센나 왕일 것이다. 무티우스는 가슴에 품고 있던 단검을 촥 꺼내서 달려들게 됩니다. 죽어라 포르센나! 파! 무티우스는 그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남자를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포르센나가 아니라 그 왕의 비서관이었습니다. 결국 무티우스는 그 자리에서 붙잡힌 채 포르센나 왕 앞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무티우스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 가이우스 무티우스다. 적을 죽이려다가 애석하게 실패하였지만 죽을 각오는 되어 있다.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 로마인의 특징이며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죽이기 위해 제3의 무티우스가 당신을 또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포르센나 왕은 당장 무티우스에게 고문을
실명하게 되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건방진 녀석이 과연 네가 고문을 받고도 그렇게 건방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때 무티우스가 잡혀있던 손을 팍 뿌리치고 그 옆에 있던 횃불을 확 움켜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횃불로 자신의 오른손을 지지게 되면서 소리를 치게 되죠. 오직 겁쟁이만의 일신의 안녕을 염려하는 법이다. 무티우스의 오른손은 그 횃불로 찢어져서 녹아내려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티우스는 자신의 손이 녹아내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선체 두 눈을 부릅뜨고 포르센나 왕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 에트루리아에도 자네 같은 청년이 있었어야 하는데 대단하구먼. 포르센나는 무티우스의 단호한 결의에 감명을 받게 되고 그대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후 오른손을 못 쓰게 된 무티우스는 별명이 왼손잡이 무티우스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르센나 왕은 무티우스를 보고 로마군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게 되죠. 사실 이미 포르센나 쪽에서도 지나친 장기전과 소모전을 위해서 둘 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 이런 강력한 결기까지 보게 되자 자신도 더더욱 출혈이 클 것을 예상한 포르센나는 로마에게 결국 화평을 제안하게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안하겠다. 첫 번째는 타르퀴니우스를 왕위로 복귀시킬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빼앗긴 에트루리아 도시를 반환하는 것이다. 푸블리콜라는 당연히 첫 번째 제안은 거절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제안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포르센나 왕 입장에서도 두 개의 제안을 모두 수락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로마의 제안을 허락하게 되고 화평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센나는 포위를 풀고 자신의 도시인 클루시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 반드시 언젠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 너희 공화정을 깨부수고 왕위로 복귀할 것이다. 거만한 타르퀴니우스 역시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왕위로 복귀하고자 했던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의 바람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두 번의 침공이 실패했기 때문에 에트루리아 계열의 도시도 더 이상 타르퀴니우스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일각의 역사가들은 이때 포르센나가 거의 로마를 복속시켜서 에트루리아 계열의 왕조에게 지배를 당했던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역사가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발전하면서 에트루리아를 버텨낸 것이 아닐까 이런 쪽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를 두 번이나 격퇴한 푸블리콜라는 이후에도 주변의 사비민족과의 전투도 치열하게 치르는 등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확보한 푸블리콜라는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공화정의 초기 시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공화정의 창시자라고 불릴만 했던 이 브루투스가 죽은 이후에 자칫 흔들릴 수 있었던 불안했던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바로 평민의 친구였던 푸블리콜라였습니다. 집정관을 4번씩이나 재임하면서 어려운 위기가 있던 시기에는 늘 그가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푸블리콜라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유복하고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당시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기릴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로마 초기 공화정을 위해서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이런 푸블리콜라의 열정과 공헌을 기리면서 자신들의 돈을 털어서 푸블리콜라의 장례를 굉장히 성대하게 국장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이런 푸블리콜라의 정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공직자나 귀족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봉사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실현한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공화정은 창시자인 브루투스와 평민의 친구인 푸블리콜라로 인해서 반석을 다지고 정말 굳건하게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로마인들은 다시는 로마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세력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말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공화정 시기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심층 로마사 이야기를 조금 쉬고 그리스 문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그리스냐고요? 네, 사실 로마 공화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어떤 문명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는 로마처럼 완전 심층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간략하게 이해하는 수준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